일제 초토화 직전에 해외로 향한 독립군, 그것은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 독립전쟁 제2라운드 으라차 독립전쟁사. 들불처럼 타오르던 독립투쟁의 역사. 하지만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의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매 시간 저희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뭉클한 느낌을 가지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1907년에 광무 황제가 퇴위를 당하고 군대마저 해산이 되자 이 해산된 군대가 의병들과 연합해서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펼치게 되죠. 하지만 일본군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이 좌절이 되고 국내에선 이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해외로 가게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으로 해외로 향한 독립군을 더욱 강력하게 성장시킨 바로 그런 곳이었죠. 맞아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곳인데요. 혹시 어딘지 눈치채셨어요? 저는 솔직히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결국 길을 잃었어요. 똑같아. 사실 저도 조금 예습을 하고 왔는데 이 해외에서 또 활동한 독립군 부대가 굉장히 또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빨리 좀 알아가고 싶어요. 방송에 임한 열기가 이렇게 뜨겁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신 장세윤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근무하는 장세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그 세계 이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1910년대 세계 정세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1910년대 가장 큰 이슈는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부터 4년간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죠. 사망자가 무려 1,000만 명 이상입니다. 네, 1918년 11월 독일 공화국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쟁판이었네요. 온 세계가. 그렇죠? 막 전쟁의 상황에 막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국내 상황은 어땠나요? 1910년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제국이 망하게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제국, 한국은 사실 큰 나라였거든요. 그런 한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일단 과거의 경험을 빌어서 무단 통치라고 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집회, 결사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제약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되고요. 강압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교사도 칼을 차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본 경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제되는 출생 신고에서 그 다음에 위생 사무, 죽을 때 사망 신고까지 모든 것을 일본 경찰에서 통제당하는 그런 삼엄한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칼을 차고 있을 만큼 얼마나 삼엄한 분위기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잔혹한 진압으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독립군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주로 어느 곳에 근거지를 두게 되나요? 예, 우리가 이제 해외로 간다고 한다면은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압록강 두만강을 바로 건너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압록강 건너편은 사간도, 그리고 두만강 건너편 북간도로 부르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하류 바로 건너면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었죠. 그래서 남북 만주하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는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가서 얻어먹을 게 있고 사람이 있고 무기가 있고 하니까 북한도 사람 연해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 사람 미주 지역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북한도 상한도 연해주 그리고 미주 지역 이렇게 새로운 데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었네요. 알고 네.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뭐 전국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독립군들이 해외로 나가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은 오늘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미주까지. 네. 네. 근데 미주 지역은 처음에는 이제 그 이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죽임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그 미주로 하와이 이민을 가셔가지고 흥사단을 만들었게 되는데, 흥사단은 처음에는 그 독립운동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주 노동자를 규합하는 그 교민 자치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게 굉장히 그 혹사를 많이 당했어요. 불리한 고용 노동 조건을 개선하거나 자치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독립 조직으로 발전이 되면서 나중에 대한인 동지회라든지 하와이 국민회라든지 이런 조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 끝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 혹시 호 아세요? 네, 도산. 도산공원, 네, 도산이잖아요. 그 도산이라고 하는 호도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행기 없잖아요. 배 타고 한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평양 망망대해를 쫙 가잖아요. 그러면 꼭 거쳐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하와이? 맞습니다. 네. 하와이예요. 네. 하와이 태평양 망망대해에 떠 있는 산 같은 섬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께서 저 우뚝 선 섬이자 산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면서 스스로 지은 호가 바로 섬도자에 맷산자를 써서 도산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유학하러 가셨지만 소위 노동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면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 먼 곳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 건데요. 결국은 세계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1909년의 일제는 국내 의병을 말살하겠다면서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지만 항일 무장 투쟁은 절대 멈춰서지 않았죠. 오히려 더 거세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1910년 전후에서 국내외 항일 무장 투쟁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10년대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무단 통치.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연락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야죠. 몰래 만나야죠. 몰래 만나야겠죠? 그걸 우리가 비밀 결사라고 합니다. 비밀리에 만나서 비밀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1907, 8년 의병 투쟁 하시던 분들이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형기가 끝나고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면 뭐 하겠습니까? 고향으로 가겠죠? 고향으로 가서 뭐 하겠어요?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91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비밀 독립운동 단체들이 지역 단위별로 만들어지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광복회와 같은, 소위 이제 박상진 선생이 이끈 광복회와 같은 단체들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 10년대 그런 무단 통치 시대 하에서도 비밀리에 그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해외에 주둔하는 독립군들도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뭐 네. 이러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중근 의사 너무나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1989년에 러시아 에너지하고 그 함경도 지방 왕래하는 의병을 지휘하신 분입니다. 한 100여 명 된 의병 부대를 이끌고 1989년 그 러시아 에너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도망을 건너서 그 병원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런데 1989년에 이제 의병 부대를 지휘하시면서 일본군을 포로를 잡았다가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군은 전면 포로이기 때문에 죽일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군을 풀어줘 버려요. 건드려 돌아온 다음에 안중 의병부대에 있는 걸 소재를 알아가지고 일본군 이끌고 와서 공격하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중 의사 의병부대가 결국 일본군 쫓겨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안중 의사 몇 사람만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홍범도 의병장 들어보셨죠? 네. 홍범도 의병장이 1907, 8년경에 국내 지짐지 작전을 전개하세요. 근데 이때도 역시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무기가 아직은 그 변변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진룡 의병장이 계셨는데 이분도 그 활동하시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1910년, 11년경에 그 만주로 건너가시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군의 그 뿌리가 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제가 당연히 수적으로나 뭐 전력에서는 월등하긴 했지만 우리의 독립군의 지속적인 어떤 항쟁, 투쟁 이거는 사실 뭐 이길 수가 없죠.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드라마에도 그 명장면으로 명대사로 나오는 네. 게 있거든요. 제가 명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이무진연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으르민연의 의병이 되죠. 으르민연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네, 이렇게 해줬고 일제도 아마 많이 두려웠을 것 같긴 해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일본의 장교의 대사였는데 우리 독립군 역할이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쨌거나 의병의 자식이 계속해서 독립군으로 그렇죠. 성장해 온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요, 당시 독립군의 전력은 어땠을까요? 일제가 그렇게 탄압을 해가지고 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군대 해산과 함께 대한제국군이 합류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당연히 좀 어떤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의병들이 그 1910년대쯤 해서 국내에서 만주로 그 지역을 옮겼던 거는 바로 사실 그 무장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미 그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그 국내에 있었던 의병들은 상당 부분 무장 해제를 당한 상태였어요. 이를테면 많은 의병들이 일제에 의해서 토벌당했고 또 그나마 우리 조선 민중들이 갖고 있던 몇 안 되는 무기조차 일본군이 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자니 이제 살아남은 의병들은 물론 일부는 대한제국군들이 들고 정미 의병 당시 갖고 나왔던 무기로 무장을 한 상태였지만 사실 그 총알이 무한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족한 그 군수물자, 보급품을 누리고 있는 일본군이랑은 달리 우리 의병들은 총알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군량민, 그들이 먹은 식량조차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주행을 선택한 것들이었어요. 또 사실 또 만주가 또 괜찮은 기회가 됐기도 했던 거는 1910년대에 제정 러시아주에서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를테면 그 수많은 독립군들 무장할 무기들, 상당히 많은 무기들이 필요하겠죠. 그 무기들 어디서 구하느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제정 러시아가 그 전쟁에 참전을 하죠. 근데 제정 러시아는 그 전쟁 중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맞아서 그 제정 러시아가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내전 상태에 빠져들어요. 근데 그 과정이 러시아한테는 뭐 불행하고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지만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제정 러시아의 무기들이 유출이 되거든요. 이 당시 독립군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의병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무장을 빠르게 확충을 해서 이제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질 1920년대 그 화려한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이끌고 있는 그 투쟁의 정신만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 그때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일본을 큰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09년 10월 26일. 용훈 씨 혹시 아십니까? 저 장학사님 힌트 좀 주세요.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정답! 네. 제국주의의 심장을 빵! 멍종시킨 안중근 의사 의거죠. 지준 씨가 맞췄네요. 저도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1909년 10월 26일이 바로 안중근 의거가 일어난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의병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연해주까지 갔고 그리고 연해주도 활동을 하시는 중에 일본 제국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사실상 한국의 강점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러한 흑막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의사가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죽이는 거죠. 그걸 우리 이제 처단이라고 합니다. 암살이 아니죠. 왜냐하면 스스로 내 목적을 밝히고 그리고 정당한 그 목적을 밝혔죠. 왜 이토 히로부미는 죽어야만 하는가?
대한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 그 처단 의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엄청난 충격을 불켰어요. 처음에 외국 언론들은 한국인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테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테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아시아 안위와 평화 문제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린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안중근 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당당한 논리로 그 일본의 죄악과 이등 방문의 그 죄상을 폭로하면서 이 일본의 침략과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이 폭로가 됩니다. 실은 안중근 의거의 중요한 건 일본 입장에서는 대정치가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욕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안중근이 정치범이 아닌 소위 잡범으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각처럼 돌아가지가 않은 거죠. 영웅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왜냐하면 네. 일본의 지배를 반발하고 있다는 걸 세계에 알리면 안 되게 되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총을 쏜 안중근이 어떤 사람인가 주목하다가 이 사람은 왜 쐈을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토를 처단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이 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지를 세계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안중근 의거가 일어났을 때 그 해외 보도들을 보면 처음에 하나의 사건으로만 들여다보다가 나중에 결국 그 화자로서의 안중근, 마지막으로는 한국인이 왜 독립을 원하는가, 이토는 왜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바로 이 시점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급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잊을 수 없는 게 그 조마리아 여사, 네, 어머님의 편지거든요. 그것도 살짝 소개를 해주시죠. 조마리아 여사는 정말 그 훌륭한 분이신데요.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중에서 그 유명 붓글씨를 써가면서 많은 유목을 남기는데, 조마리아 여사는 이제 그 안중근 의사, 옥중인 안중근 의사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은 내 아들 안중근은 구차히 살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한국인으로서 죽음을 선택하라. 보통 어머니들은 아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게 보통 어머니들 마음일 텐데, 내 아들은 당당한 그 독립투사로서 죽음을 맞기를 바라고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고, 수의를 이제 당당하게 주를 맞이하라고 흰 옷을 수의까지 맞춰서 버리셨어요. 그런 어머니입니다.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수의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너 살아 돌아오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을 만큼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그 어머니와 모든 우리 민족들이 바라던 정말 너무나 큰 일을 하신 분이 안중근 의사라는 거죠. 네. 그 어머니, 그 아들이다. 이런 칭찬이 전해옵니다. 맞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거사 성공 실력이 너무 좋았던 건지. 아니, 그거 당연히 실력이죠. 실력인가요? 아니, 왜냐면 네. 그런 자료들도 있지 않나요? 안중근 의사가 사격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기록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역시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는? 그 당시에 이제 안중근이 이제 하얼빈 역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무슨 권총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권총이 뭐냐면 네, 놀라시죠? 네네네. 예, 제가 이렇게 품에서 꺼낸 것이 이제 요 권총이 그 FN 1900이라고 하는 벨기에에서 만든 권총이고, 이 당시 안중근 의사가 이거랑 똑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건 참고로 이제 모형입니다. 실물은 아니고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요 권총은 당시 그 안중근 의거 기준으로도 상당히 최첨단의 권총이었어요.
권총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요즘에 보이는 이제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권총이랑 외형상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총기에 슬라이더라고 하는 이런 부품들이 있어요. 현대식 권총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러한 작동 방식이 세계 최초로 사용된 권총이었어요. 그 이전에 사용됐던 권총들은 그 구조도 단순하고 또 권총은 작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밀하게 뭔가 그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부족했기 때문에 권총을 소형화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벨기에에서 이런 기술이 나왔고 그 바로 그 몇 년 뒤에 안중근이 이 권총을 그 연해주 지역에서 암시장에서 구입을 해갖고 의거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총기의 그 성능과 관련해서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이제 실력과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총은 작으면 작을수록 명중률이 떨어져요. 정말요? 총열 길이 따라 원래 총열이 길면 길수록 총이 더 정밀하게 맞는데 총열이 짧으면은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어지거든요. 이 권총도 사실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이 총에는 총 8발의 총알이 들어갑니다. 단창에 7발, 총 자체에 1발 해갖고 전부 채워넣으면 8발이 들어가는데 안중근 의사는 의거 당시에 총 7발을 사격을 했어요. 총에 1발을 남긴 상태였고 7발을 사격했는데 7발이 전부 명중을 합니다. 첫 3발은 그 이토 히로부미한테 명중을 했고 네. 안중근 의사가 사실 거사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을 두려워해갖고 언론 지면에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를 굉장히 꺼렸기 때문에 당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사를 치렀습니다. 누군가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을 불렀고 웬 할아버지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3발을 쏴갖고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리고 남은 총알들은 혹시 그 뒤에 있는 수행원들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토 히로부미가 있을까 싶어갖고 나머지 3발을 뒤에 있는 수행원들을 쏴요. 그리고 전부 명중시킵니다. 명사수입니다. 그리고 난사를 한 것도 아니라 마지막 1발은 총에 깔끔하게 남겨두고 그 상태로 아까 말치신 것처럼 꼬리아우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가 되셨던 것이죠. 아니 말씀을 듣는데 그 하얼빈 그 현장에 제가 가 있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아까 물으셨던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과연 안중근 의사의 그 실력이었느냐 혹은 하늘이 놓은 것이냐? 뭐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는 이미 어릴 적부터 화승총, 조총이죠. 그 포수들이 사용하는 총으로 어릴 적부터 사격수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의병의 제1세대로서 이미 실전 경험, 그야말로 실전에서 적을 향해서 총을 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격수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또 자신의 실력을 믿고 거사에 임했고 이 권총까지 생각해보면은 자신의 그 임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맞는 정확한 물건을 고르는 안목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박수가 나온다, 이거는. 이번 생에 태어나셨으면은 국가대표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국가대표세요. 이미 국가대표시긴 해요. 그래서 와. 자,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후가 또 달라지죠. 우리 독립군들의 사기가 더 높아졌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 의사가 그야말로 적의 심장을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독립군들의 사기는 높아가고 그건 이후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귀감이 돼서 그것이 이제 훌륭한 모델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1910년 8월 29일 그만 일이 터지고 맙니다. 8월 29일 무슨 일인지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죠? 경술국치라고 하는 날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한용우 선생님이 이런 시를 지은 이유죠. 본인의 생일과 같은 날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경술국치 잊지 못할 날이죠. 1910년에 당한 국치, 나라의 치욕스러운 때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요. 진짜 많아요. 한일 합방, 한일 합병, 한일 병합, 한일 병탄. 근데 이 중에서 뭔가 제일 적합한 표현이 뭘까요? 글쎄 적합하게 뭐라고 딱 꼭 집어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일 안 좋은 건 한일 합방입니다. 그러니까 합방이라고 하는 건 나를 합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나를 합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런 어떤 일본에 의해서 그런 사실상 강제적으로 병합됐기 때문에 강제 병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그것을 이제 표현할 때는 경술국치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폭력성을 담을 때는 병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싸웠는데 어쨌든 나라를 뺏긴 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독립군들이 좀 많이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힘이 많이 빠졌을 것 같거든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민족인 어떤 민족입니까? 불굴의 민족 아닙니까? 독립군의 시련을 겪지만 다시 힘차게 부활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지난주에 그 마지막 질문의 답이 이제야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 해외로 향한 독립군을 더욱 강력하게 진화시키는 곳. 거기가 혹시 어딘가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예, 바로 그 무관학교죠. 독립군 무관학교. 독립군 장교 사병을 기르는 곳 바로 무관학교죠. 예, 예. 무관학교가 여러 군데 생겼는데요. 원래 그 기원을 따져보면 이제 그 1907년에 조직된 신민회를 칠 수가 있는데 신민회에서 이제 지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뭐 1910년 중국 칭다오에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예, 신초 이원생 다 모여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법은 결국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옵니다.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좀 실력을 길러야 되니까 학교도 세우고 산업도 진흥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반면에 이제 유동희 선생은 장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요? 바로 그냥 그 대민들 싸워야지. 그러면서 독립전에 주장하시는데 하여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쪽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이곳에다가 독립군 기지를 개최하고 무관학교 산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모아지는 거죠.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라는 예, 의미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 정세도 좀 읽으면서 조국의 현실도 보면서 좀 계획을 착착착 세워 나가는 과정인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를 탐색해 가면서 우리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건 뭐 이후로도 계속 그렇습니다만 사실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날 때는 미묘하게 일본은 이제 소위 영일 동맹 등을 이유로 해서 연합국 측에 가담하게 되고 시베리아로 출병하는 등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과의 전쟁이 물거품이 되게 되고 또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독립군 양성기관 무관학교는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사실 그 독립군 양성학교는 여러 군데 세워졌습니다. 북한도 용정에 세워진 서전서숙을 주축가 있는데 서전서숙은 사실은 이제 근대 학교를 지향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독립군 기지개척운동 일환으로 세워진 북한도 최초의 어떤 근대적 학교였죠. 그런데 서전서숙은 한 1년 만에 여러 문을 닫아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만주에 밀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밀산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는 밀산 지역인데 거기에 밀산 무관학교가 잠시 있었는데 여기도 한국에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워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가 북한도 나작으로 한 곳에 독립무관학교라는 게 세워지는데 이동희 장군이 러시아 아까 말씀드린 대한광복군 정부 있잖아요. 이상설 선생이 일종의 연주적 독립은 통합적으로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웠는데 그 대한광복군 정부와 연계돼가지고 북한도 지역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이 독립무관학교 세웠는데 일본 측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 중국에 항의를 해가지고 1년 만에 문을 닫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했네요, 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 신흥학교가 1911년 6월경에 중국 남만주죠. 사관도 유화인 추가가 있대. 네. 1911년 6월에 세워지고 1928월까지 10년간 10년이나. 그리고 신흥학교, 신흥강직수사,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신흥무관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무관학교로 운영이 되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네, 영화 암살의 속사포가 나를 수술학교죠. 네. 그리고 육군에서 뮤지컬로도 제작을 한 적이 있죠. 예. 오, 그렇군요.
근데 신흥무관학교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건가요? 신흥무관학교의 실태 너무 궁금하거든요. 얼른 샅샅이 밝혀주세요. 자, 느끼시죠? 이 배움을 갈구하는 이 열기. 그 열기가 네. 뜨거운 열기가 정말 느껴져요. 사실은 그 신흥무관학교는 원래는 우리가 신흥무관학교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당국의 어떤 통제 그리고 일본의 감시 때문에 사실은 무관학교는 이름을 내세를 못했어요. 그 1911년 신민회와 연결된 역사들이 그 이동영, 이회영, 장유순 이런 분들이 미리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1989년경에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할까 따져봤더니 지금 행정구역은 중국 빌림성, 이화연 그 삼원보에 있는 추가가라는 지역인데 중국인 마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흥강습소 그리고 신흥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뀝니다만은 정말 대표적인 그 독립고 산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훈 씨 신흥이 무슨 뜻일까요? 신흥이요? 신흥이 예. 신. 매울 신. 맵게, 독하게 맵게 한번 싸워보자. 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은 흥겹다 흥? 흥겹게 새로운 시대를 열자. 우리 영훈 씨하고 진유 씨가 정말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럴듯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래 의미는 신은 새로울 신, 일으킬 흥. 말하자면 망해버린 족을 새롭게 다시 일으키겠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일으키겠다. 과거 그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희망을 담은 이름이네요. 희망을 다는 이름인데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이념의 바탕, 새로운 나라를 꿈꾸겠다. 혁신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느낌이네. 그러네, 막 신흥 세력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구나. 근데 저는 사실 이 무관학교를 10년씩이나 유지하려면 일단은 자금력이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그 가문이 있는데요. 오성과 한음 오. 들어봤어요? 네. 아니 오성과 한음은 너무 옛날 분들이잖아요.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네. 오성과 한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신문학교 설립과 운영에 크게 기여한 이회영 일가가 사실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석영, 이회영, 이시영 이 세 분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항복의 후손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분 가문은 소위 사만갑족 이렇게 불렸어요. 사만갑족이 뭐냐? 이 사만에서 으뜸가는 그 가문이다. 왜 그렇게 불렸냐면은 아까 말한 이항복 이래로 8대 연속해서 정승과 판세를 배출했다. 명문가네요. 그래서 이제 사만갑족 불리는 분들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분들이 그 어렵던 벼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려받은 그 전답, 토지와 살림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 서울과 경기 일대 이런 그 깔린 그 토지와 살림을 방매처분 하는데 요즘 가치로 6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땅을 처분해서 여기요? 예, 와 제가 잘못 들은 건데 어디요? 600억? 진짜 600억 원. 억소리 나요. 억소리. 진짜 장난 어떤 분은 아니에요. 더 많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예. 그걸 다 정리해서 망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가족들도 다 같이 간 그래서 거예요? 이제 흔히 프랑스어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지배층에 마땅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보기 드문 그런 분들 희생 위해서 신흥무관학교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됐던 겁니다. 이때 신흥무관학교 설립 운영에서 이회영, 이석영, 이시영 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동, 유림, 석주, 이상용, 또 김대랍, 의성김 씨 일가, 그리고 그 유명한 허위 의병장의 허위 집안 이런 분들이 함께 망명하는데 석주 이상용 선생이 압록강 건널 때 시를 읊으면서 독립운동 기계를 강하게 다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지 아나운서께서 시를 한번 읽어주시죠. 작품은 칼보다 날카로워 나의 살을 애는데 살은 깎이어도 오히려 참을 수 있고 창자는 끊어져도 차라리 슬프지 않다. 옥토 3,000리와 2천만 백성의 극락 같은 부모국 지금 누구의 차지가 되었는가?
차라리 이 머리가 잘릴지언정 어찌 내 무릎을 꿇어 그들의 종이 될까 보냐. 누가 나의 길을 더디게 할 것이냐. 호연히 떠나갈 뿐이로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정말 절절한 그 기계와 어떤 심경이 담겨 있는 글이네요. 일단 그렇게 해서 다 망명을 하시게 되는데요. 허위 의병장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그때 네. 떠나신 건가 봐요. 이 허위 의병장의 후손이거든요. 이제 같은 집안이 이제 허은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석주 이상용가의 손자며느리가 돼서 같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은 선생이 남긴 이제 글이 있는데 그 책이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라고 하는 회고록이 있어요. 전 뭐 굉장히 많은 아까 시도 잘 펴셨지만 이 독립운동가들의 그 수기 회고록들이 절절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싶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한두 분의 희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함께 연대해서 정말 온 가족, 그 세대를 거쳐서 항일투쟁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게 된 거죠. 네. 당시 이제 조선에서 권력으로든 아니면은 뭐 재산으로든 떵떵거리시면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갑자기 만주행을 선택한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네. 일제가 그 조선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이 조선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그 병합과 동시에 그 조선 귀족령이라는 걸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면 너희들의 재산과 기득권을 그들을 인정해주겠다고 일제가 이미 법으로서 이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기가 혼자서 그걸 누리겠냐는 오직 그 마음 하나로 만주로 이동을 하셨으니 그 의미가 더욱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대단해서 돈이 많아서 명문가가 아니라 정말 이런 분들이 명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말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다 거절하고 떠나는 길이 얼마나 참 절규 가득한 길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망명길이 너무 고된 길이었잖아요. 사실은 타향에서 정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만주, 북만주, 북간도, 서간도는 굉장히 그 깊은 산골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쌀이 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깊은 내륙입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소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이 안 좋아요. 한국은 얼마나 물이 좋습니까? 만주에서 물을 마시면은 그냥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가지고 그냥 그 이지력을 장집수 걸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이혜영 일가라든지 이상용 일가, 김대락 일가, 허위 일가 이분들이 집단으로 마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줄 알아요. 오래 해가지고 처음에 땅을 팔질 않아요. 경계했겠어요. 예,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주 초기에는 현실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거기서도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런 그러면. 분들이 많죠. 네. 그럼 무관학교도 좀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었던 거죠? 당연합니다. 예, 예. 아, 네. 그렇군요. 다양한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우리 신흥 무관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정예화된 군, 그러니까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어떤 인물들이 함께 하셨나요? 일본 육군 상황학과 출신인 이청천 장군, 그리고 백마탄 장군이면 김경천 장군, 그리고 10년대부터 있었던 대한민국 무관학교 출신이었던 김창완, 신팔균, 이장영 이런 분들이 장교 출신들 와가지고 교관을 활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고 많은 그 청년들이 문제받게 되면서 기록에 따르면 2020년 8월 폐교될 때까지 2,100명에 달하는 장교와 사무 양성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 이때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개교식 할 때 연설 중에 바로 이 이청천 장군의 말씀이 또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웁시다. 싸우다 힘이 부족할 때는 이 넓은 만주걸판을 베개 삼아 죽을 것을 맹세합시다. 이런 이제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나중에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 사람들이 또 이제 중국 군관학교에 교관이 되고 계속해서 광복군의 주요 병력이 되는 등 그 독립전쟁의 한 뿌리가 쭉 또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전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무기를 직접 운영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게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무기 체계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신흥무관학교 학생들도 새로운 무기 체계로 훈련을 했었습니까? 상당히 아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갖고 그동안의 과거의 전쟁과 그 이후의 전쟁이 완전히 기술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전차, 탱크죠. 기관총, 독가스, 완전히 새로운 기술 전쟁이 된 거죠. 일본군도 비슷한 행보를 따르고 있으니 이거에 대응하려는 신흥무관학교도 당연히 그 기술들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뭐 솔직히 만주 땅에서 그런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죠. 상당히 불비한 상황에서 신흥무관학교가 훈련을 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 발맞춰갖고 훈련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병과별 교육을 했고요. 요즘 우리 군대 그 병과랑 거의 다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 특기에 맞춰갖고 그 장교들한테 각자 이제 특기에 맞는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또 훈련 내용들 보면은 단순히 잘 싸우는 방법 아니라 부대 잘 꾸리는 법, 부대 살림 잘하는 법까지 이제 정말 현대적인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흥무관학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점차 이제 기술의 경쟁 무대가 되고 있는 이 전쟁터에 발맞추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훈련을 했던 거예요. 좀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한 사람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쟁기념관 학예사답게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자 광복 이후 한국군으로서도 우리 국군으로서도 근무를 하신 분이 소수지만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오광선 장군을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분은 한국독립군에서 중대장도 지내셨고 광복 이후에는 우리 국군 장교로 다시 입대를 하셔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제 2번의 군복무를 하셨던 분으로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광선 선생의 따님도 또 이제 한국 광복군 활동을 따님이요? 하셨습니다. 네. 여자라고 독립운동 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멋지네요. 자, 1911년에 설립되고 1920년까지 한 해도 문을 닫지 않고 독립군을 양성했던 곳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어떻게 보면요, 인재 양성 그 이상의 의의를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박사님. 맞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한국인들의 어떤 저항의 상징, 말하자면 독립운동 상징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한 그런 일종의 요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독립군을 양성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뭘까요? 이제 양성을 했으면 이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잘 싸워야겠죠? 독립전쟁을 위한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 바로 이 수뇌부가, 지휘부가 생겨나게 됩니다. 수뇌부. 수뇌부? 이 뭐죠? 이름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와,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역사 속에 100년 전의 일입니다만 지금의 우리의 가슴에도 이렇게 불을 당기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떠난 분들이. 너희가 팔아먹은 나라 우리가 되찾으리라. 만국의 길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꿈꾸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떠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서 조국을 되찾을 때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자,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감사합니다.